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2024년도 마지막에 시행이 되었던 6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드디어 신규 유형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 시험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5년도 시험을 시행하는 이렇게 준비하는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뒤에 있는 추가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거고요. 특히나 회계 2급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다른 과목들, 예를 들어 회계 1급부터 시작해서 물류나 생산, 인사 파트에 있는 이 경영혁신과 ERP 문제들은 모든 과목 공통으로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꼭 풀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요, 분명히 다음 시험에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에 나왔던 문제, 인사 1급에 나왔던 경영혁신과 ERP 문제가 회계 2급에서 이렇게 다시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로 추가된 문제들을 많이 접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텍스트 글씨잖아요. 이 글씨화 시켜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텍스트와 관련된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수치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수치화시키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일 첫 번째 제거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형태로 구성이 된 정형 데이터에서 패턴 또는 관계를 추출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이다. 자, 언뜻 보면 맞는 표현처럼 보여요. 왜냐?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낯설잖아요. 자,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형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이렇게 이 상품에 대한 후기나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남겼을 때 일정한 단어나 약속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안하게 이렇게 글을 적고 갔을 거예요. 그 글 속 안에서 우리가 이건 긍정이다, 부정이다, 혹은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정형화 시켜야 됩니다. 사실상 말로 쓴 자연어 데이터들은 비정형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턴이나 관계를 추출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하여 비정형 데이터에서 패턴 또는 관계를 추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자연어 형태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는 말 그대로 만족도를 5점으로 두고서 1, 2, 3, 4, 5점 중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참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최고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고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이 틀린 내용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은 올바른 문장일 텐데요. 읽어는 두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왜냐? 여기서는 올바른 문장으로 나왔지만 다음 회차에서는 틀린 문장으로 살짝 틀어서 내실 수 있죠.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로 저장이 된 데이터 안에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통계학 이론은 설명하기 힘든 패턴과 규칙까지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모두 다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분류, 추정, 예측, 유사 집단화, 군집화 5가지 업무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RPA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RPA,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이 수행하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준이다. 자, 이 R은요, 로보틱이에요, 로보틱. 로봇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R, 로봇에 대해서 로봇이 진행하는 거? 아,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구나, 로봇들이. 그리고 복잡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건 RPA가 업무 프로세스를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죠. 로봇이 스스로 학습해서 자동화시키는 단계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동화시키는 단계이다 라고 했으니 자동화가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업무 프로세스를 스스로 학습하다라는 건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해석해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신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교재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부터는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라고 했던 파트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체크가 필요하겠죠. 자, 3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번에 대한 내용, ERP 도입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고객 요구에 대한 조직의 일관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응해서 회사도 빠르게 같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겠구나. 회계, 인사, 생산, 물류 등 각 분야별 독립적인 업무 처리가 되는구나. 복잡해지는 기업 환경에 따라서 통합 업무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3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이었더라?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3번이 정답이었죠. 여기서의 핵심 단어, 회계, 인사, 생산, 물류까지는 맞았죠. 그런데 뭐 때문에 틀렸다? 독립적인 업무 처리가 아닙니다. 회계는 회계 따로 하고 물류는 물류 따로 하고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물류 쪽에서도 우리가 뭐가 있게 되냐면 회계 처리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가 되는 내용을 물류팀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전표가 미결 상태로 등록이 되면 회계 직원이 그 전표를 확인해서 승인 전표로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업무 처리라고 보긴 어렵고요. 통합적인 업무 처리다라고 해서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복잡해지는 기업 환경에 따라 통합 업무 처리 시스템이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맞는 표현이죠.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경영신과 ERP 얘기할 때 자, 우리가 단위별 따로따로 각각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ERP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거 틀린 설명이다. ERP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했었죠. 만약 3번과 4번 중에서 헷갈려 했다 하더라도 통합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주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왠지 ERP의 특징일 것 같아 라고 답을 잘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4번입니다. ERP 구축 전에 수행되는 단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가는 점증적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경영 혁신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엔진을 바로 갈아 끼우는 것처럼 다시 갈아 끼우는 것처럼 아주 빠른 변화를 하게 되는 건 BPR이다라고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급진적이지 않은 점증적인 방법, 점차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방식은 바로 임프로브먼트다라고 하는 BPI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점증적이다라는 단어는 BPI라는 단어를 떠올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4개의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경영혁신과 ERP 문제였습니다. 하나에 5점의 배점이니 전체 총 합계가 20점입니다. 점수 배점이 결코 적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넘어갈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봐주셨으면 하고요. 자, 회계의 기본 가정입니다. 기업 실체 존속 기간을 일정한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관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정한 단위, 기간을 단위로 쪼개준다고 합니다. 기간을 단위로 쪼개주는 것은 각각의 기간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쪼개서 하나의 회계기간을 만들어서 보고해주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실제로 이제 기업 실체의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실제로 삼성전자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삼성전자가 우리들처럼 존재하는 걸로 보고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무엇을 매각했대, 삼성전자가 무엇을 차입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기업의 과정이다라고 해서 회사는 폐업을 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앞으로 평생 나아갈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서 회계장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었죠. 자, 그 외에도 뭐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해서 정보를 집어넣는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김대리, 전기의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있고요.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차감해 줍니다.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영업이익이겠죠. 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산출이 된다면 플러스 영업 외 수익을 이렇게 더해주고 반대로 영업 외 비용을 차감하고 이후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다가 법인세를 차감하시면 바로 당기 순이익입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영업이익이 나왔다 이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의 상황을 단기의 상황이랑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영업이익이 산출이 되었는데 영업이익이 얼마였느냐? 전기의 영업이익은 10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의 영업이익은 얼마나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30까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단기 순이익을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여기에서는 8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쪽은 단기 순이익이 5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 영업이익은 더 커졌는데 어떻게 단기순이익은 더 감소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물었을 때 영업이익에서 단기순이익으로 오는 이 과정에 있는 거래들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에서는요. 마이너스 2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5라는 차감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5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죠. 마이너스는 특히나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 영업의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영업의 비용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컸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되려 많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업 외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급여나 이런 것들은 판매 관리비 쪽으로 넣고서 생각을 하시고 매출원가는 위에 있는 내용이고 여비교통비도 판매 관리비 쪽으로 이렇게 놓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누구만 이자 비용만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산출하고 나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주는 사람은 바로 주는 계정은 저 이자 비용이다라는 영업의 비용이 영향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입니다. 모든 거래 내용을 발생한 순서대로 분계하는 장부로서 총계정원장에 전개하는데 기초가 되는 장부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회계적 사건인 거래가 발생을 하면요. 그걸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서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바로 그걸 분계라고 하죠. 이 분계들을 모아놓는 장부를 바로 분계장이라고 부릅니다. 분계장에 작성된 내용은 이제 이후에 뭐가 되냐면 전기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전기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다 모아두게 되면 총 계정 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거래가 기록이 되는 분계장이나 총계정 원장들은 주요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 뭐 매출거래처나 채권에 대한 받으러움에 대한 명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조, 서브하고 있다라고 해서 각각 거래의 특징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들은 보조부 원장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질문에 대한 내용은요. 분계하는 장부로서 라고 하면서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기 전에 나오는 것은 바로 분계장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원가라는 건 과거에 취득했던 취득원가로 기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역사적 원가 원칙이다 라고 하고요. 거래의 이중성은 모든 거래들은 차변과 대변이 이렇게 같이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바로 거래의 이중성이겠죠. 자, 총계정 원장 이후에는 결산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결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8번 갈게요.
미수수익을 장부에 기장하는 것을 누락했다라고 합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미수수익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월세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건물주예요. 건물주로서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12월 달에 아직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월세에 대해서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받지 못한 월세 부분을 임대료로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아직 월세가 안 들어왔네 라고 해서 미수 수익이 100만 원이다 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이 되어서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차변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기록이 되면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수익의 발생과 자산의 증가가 생겼어야 되는데 이런 거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누락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수익이 쓰이지 못해서 수익이 과소계상이 될 거고요. 자산이 기록되지 못했으니까 자산이 그만큼 과소계상이 될 것입니다. 자, 정답이 될 만한 내용은 바로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수익이 과소가 됩니다. 자산이 과소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혹시라도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수익의 과소는 비용은 그대로 차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의 과소는 나중에 당기순 이익도 줄어들게 되겠고요. 당기순 이익이 감소했다는 건 이익 잉여금도 역시나 과소계상을 하게 됩니다. 이익 잉여금까지 이렇게 과소계상을 하게 된다는 건 전체 자본의 합계에도 과소계상에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기억해 주시면 혹시라도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겁니다. 자, 저는 임대료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혹시라도 이자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자 수익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였을 뿐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9번. 보기는 생산성에 구입한 명절 선물 세트 구매 영수증입니다. 자, 나의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을 적절한 것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절 선물 세트를 생산성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의 명절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있습니다. 생산성이라는 회사가 나의 직원에게 주려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우리 직원의 복지와 이익과 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돈이다 라고 해서 복리후생비라고 부르죠. 자, 거래처 직원의 명절 선물 세트다 라고 하면 거래처에 접대를 합니다 라고 해서 접대비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24년도에 사실은 다른 전산회계라든가 다른 시험들을 보시면 접대비라는 명칭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24년도부터 세법에서는 접대비라는 명칭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꾸기로 했죠. 자, 하지만 ERP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적응할 시간을 준 것뿐입니다. 아마 ERP도 25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부를 것이다?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도 시험에서 접대비가 아닌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명칭이 나온다 하면은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옛날 접대비 계정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25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표현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어색한데 나중에 가면 언제 우리가 접대비라는 표현을 썼었지? 라고 하면서 되게 올드한 표현이야 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홍길동 사원에게 7월 출장 시 출장으로 지급했던 돈에 대해서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가지급금. 내가 직원한테 홍길동 씨 출장 좀 갔다 오세요 라고 하면서 40만 원을 주면서 이와 관련해서 근데 출장비를 어떻게 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지급금
홍길동에 대해서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40만 원을 기록해 뒀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보니까 숙박비 15, 유류비 10, 식비 6 이렇게 사용한 돈이 있네요. 자, 출장에서 사용한 돈은 우리가 여비 교통비다 이렇게 부르죠. 여비 교통비에 대해서는 31만 원의 지출이 있었으며 대변에 자, 그 직원은 자신이 가지급금으로 가져갔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영수증을 제출해 줬을 겁니다. 자, 홍길동 씨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점은 홍길동 씨에게 지급했던 가지급금은 31만 원이 아닌 40만 원이었죠. 자, 그렇다면 남은 돈 9만 원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남은 돈 9만 원은 여비에 대해서 현금으로 반납받았다라고 했으니 현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골라보세요 라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비 교통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지급금과 관련된 내용 체크할 수 있는 건 차변에 여비교통비 30일, 현금 9만 원, 차변에 여비교통비 30일, 현금 9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지급금 40 이렇게 기록한 내용은 3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지급했을 때의 내용에서 요거 고쳐보면 얼마로 고쳐야겠구나. 40만 원. 가지급금에 대해서 4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겠죠? 요거는 아예 여비교통비라고 부를 리도 없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7월 31일 날 반납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비교통비로 사용한 내용과 반납한 내용들을 모두 하나의 회계에다가 담아 주셨어야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각각 지불한 날짜와 그리고 반납한 날짜, 정산하는 날짜에 회계 처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시험이 분계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분계가 올바른 걸 고르세요 라고 꾸준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결산 시 인식해야 되는 외화 환산 손익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외화 장기 차입금. 얘는요. 부채입니다. 부채. 자,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환율 정보입니다. 9월 10일 날짜는 1,100원이었지만 23년도 12월 31일 날에 환율은 1,100원으로 환율이 하락합니다. 자, 환율이 하락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손실에 대해서는 정답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환율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는데 왜 손실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채는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는 우리에게 결국 뭐를 주게 되더라? 이익을 주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9월 10일 날짜 회계 처리가 궁금한 친구들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변에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니? 라고 했을 때 2만 달러에 대해서 1,1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억 2천만 원이 2,200만 원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자, 그리고 나서 환율에 따라서 환산을 해보면 12월 31일 날짜에는 2만 달러에 대해서 1,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입금은 2천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자, 2천만 원짜리 차입금은 200만 원의 차입금 액수에 대해서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들었냐라고 한다면 200만 원, 2,200짜리가 2천만 원으로 200만 원 줄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에 외화를 결산 환율에 따라서 환산해 봤더니 내가 갚아야 될 원금이 줄어드는 이익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죠. 자, 여러분들께 물어봤던 것은 외환산이익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 200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는 거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자, 우리는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라고 쓸 때 우린 구매한 주식 수에다가 취득 가격, 취득 원가를 쓰게 됩니다. 한 주당 얼마짜리인지 취득 원가를 쓴다는 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쓰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또 뭐가 존재하게 되냐면 취득할 때 수수료가 존재하는데요. 요 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취득 원가들은 취득 부대 비용에 대해서 포함한 가격을 취득원가로 하는데요. 이 단기 매매 증권만큼은 굉장히 특이하게 취득할 때 수수료를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죠. 특히나 더욱더 특이한 점은 이 부분이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는 모두 다 뭘로 처리하고 있더라? 취득원가, 다시 말해 건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정답은 얼마겠더라? 수수료 비용과 건물만 기록이 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것들 조심하실 점. 건물에 대해서는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것들이 바로 뭐가 나오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세금과 공가라고 처리해 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취득세는 건물 이렇게 취득 원가 자산 계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13번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상품의 매입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평가할 경우 이동평균법과 비교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누가 더 많이 나니,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니, 기말재고자산의 가격이 누가 더 많으니 라고 했을 때 가나다라 순서대로 선, 이, 총, 후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질문에서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만 물어봤으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반대로 원가가 제일 많은 건 누구니? 가장 보수주의적인 방법으로 누구니? 라고 하면은 후, 총, 이, 선 거꾸로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만 보면 반대로 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할 때 당기순이익은 선입선출법이 더 크게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으로 재고를 평가했다고요? 그러면 이익이 크게 계상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과대계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선입선출법을 따르게 되면 이익이 과대계상이 됩니다. 라고 해야죠. 자, 매출원가는 반대로 과소계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차기의 기초상품 재고액이 과대계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재고 자산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는 방법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선입선출법이 재고 자산이 크게 기록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단기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자산의 가격이 비싸게 기록되는 선입선출법. 이 기말의 재고 자산은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차기 때 뭐와 동일하겠습니까? 기초의 재고 자산과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당해년도 기말 상품이 과대계상이 됐다는 건 다음 연도 기초의 과대계상과 서로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선입선출법 물가가 상승할 때는 자산이 선입선출법 쪽이 더 크게 기록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셨어야 됩니다. 자, 14번 갑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적극적일 때 만기까지 보유할 경영자의 적극적인 의도와 기업의 보유 능력을 필요 조건으로 하는 유가증권은 뭐라고 부른다? 만기 보유 증권. 자, 타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타사의 발행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20% 이상 취득했을 때는 그 회사에 주인이 되고 싶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만기보유증권, 니은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하죠. 채무증권 같은 걸 취득했을 때 첫 번째 질문,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합니까? 시장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케이. 이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저런 내용 없이 그냥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채무증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영업용 건물을 구입하고 취득세액이 나옵니다. 자, 실제 시험은 이래요. 내가 앞에서 분명히 취득세와 관련해서 건물이다 라고 명확하게 넣었던 친구들은 구분할 때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건물의 취득세, 앞에서 건물로 봤었지 라고 당연히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 자산의 취득원가로 넣을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었구나. 16번입니다. 단기 지출 내역이다. 보기의 자료 중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표권이 있고요. 특허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모두 무형자산이 됩니다. 자, 정답은 3천만 원입니다. 여기 신제품과 관련한 이 재료 구입 비용은 왜 안 되느냐? 바로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개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인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인지를 구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들은요. 경상연구개발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경상연구개발비는요. 손익계산서의 비용입니다. 자,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들은요. 다시 둘로 나눕니다. 개발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발에 실패했다는 건 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입니다. 자, 개발에 성공했을 때, 개발에 성공했다는 건 자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손익계산서에 역시나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겠고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언제만 개발 단계에서도 성공했을 때, 즉 자산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재무상태표에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허니 연구 단계는 고민할 필요 없이 비용으로,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들어갈 내용이니 무형자산으로 넣지 말아라. 이걸 무형자산으로 넣어서 집계하려면 신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자산의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야지만 무형자산에 같이 더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채 발행할 때 분계를 물어봤습니다. 사채 발행, 액면 총액 20만 원짜리를 발행하고 당좌예금에 예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건 내가 돈을 빌렸다는 얘기니까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채는 반드시 액면가액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들어오는 돈은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으니 현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변에 사채 액면가액으로 기록하면서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4번 보기죠. 자, 우리에게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그러니 현금을 쓰지 않겠죠. 18번입니다. 재무 상태가 보기와 같을 때 순자산, 즉 자본의 총계를 물어봤습니다. 자본의 총계라 함은 자산에서 어떤 항목을 차감한 것이다. 부채 항목을 차감했을 때 나머지가 자본의 항목일 겁니다. 자, 자산으로 기록되는 내용은요. 현금 5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3만 원이 있습니다. 차입금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부채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가 자산이고 누가 부채인지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비품은 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재고 자산도 바로 자산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계산한 자산의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5만 원, 3만 원, 8만 원 해서 16만 원에 6만 5천 원에 재고자산까지 합치면 22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자산의 합계 22만 5천 원, 부채 합계 들어가겠습니다. 4만 5천 원, 3만 5천 원을 다 더하면 8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22만 5천 원에서 8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나머지 14만 5천 원이 남게 되는데요. 이 14만 5천 원이 바로 어디에 속하는 거라고요? 자본에 해당합니다. 자, 이처럼 자산에 대한 합계에서 부채를 빼시면 자본이 나올 텐데요. 누가 자산이고 누가 부채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자, 19번입니다.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현금 25만 원과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가요, 상품을 매입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50. 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25가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자산이 25가 줄어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자산이 25만큼은 증가된 상황이다. 대변에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이만큼 증가합니다. 자산도 증가하고요. 부채도 증가합니다. 자산도 부채도 증가했다라는 표현은 2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변화가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산이 줄어들었다 이것도 아니고 자산은 부채처럼 똑같이 증가가 됩니다.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자본에서 가산되거나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본 조정은요, 차감 성격이랑 가산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차감 성격은 자기 주식 자체를 취득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이 자본 조정에 대해서 자본에 차감하는 성격의 특징들은 뭐냐면 생길 때 차변에 생겨요. 차변에. 그럼 반대로 자본 조정에 가산하는 성격은 모두 생길 때 어디에 생길 거다? 대변에 생깁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을 배당할 때 2월 이익 잉여금을 빼다가 주식으로 배당을 주자라고 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다. 이렇게 대변에 생기는 자본 조정의 성격이긴 하지만 가산하는 성격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신주 청약 증가금이다 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새로운 주식을 받기 위해서 미리 회사에 돈을 납부해 두는데요. 현금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저 신주 청약 증거금을 이렇게 대변에 기록해 둡니다. 자본 조정 성격이긴 하지만 이렇게 대변에 기록되고 있는 신주 청약 증거금 이런 것들은 자본 조정의 가산 성격이다 라고 하죠. 참고로 신주 청약 증거금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다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주식에 대해서 회사가 교부해 줄 때 신주 청약 증거금을 정리하면서 자본금에 뭐 액면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도 마찬가지로 주식 매수 선택권도 마찬가지로 가산 성격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만 차감 성격이고 이런 미교부 주식 배당금, 신주 청약 증거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산 성격이었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성격이 다른 하나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2급답지 않게 좀 어려운 내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도 물어보는 거 매번 똑같아요. 여기에는 내용들이 1차적으로 자본 조정인 거 알고 있어?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고요. 요 세 가지 요소들은 가산 성격이고 마지막 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마이너스 차감 성격인 거. 혹 조금 더 학습한다면 앞서 제가 써드렸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금 성격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지 그 정도 선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내용들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실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